자, 재무상태표 분석이 이제 이렇게 구성이 되고요. 이제 각 분석 하나하나 좀 사례를 가지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첫 번째 유동성 분석이에요. 유동성 분석. 유동성 분석. 아까 그 유동자산하고 유동부채를 분석하는 거라 그랬죠. 자, 이 표에서 보시면은 재무상태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유동자산이 여기까지가 유동자산이죠. 현금, 매출채권, 재고자산. 이건 비유동자산이고요. 그리고 특별히 현금 매출채권을 당좌자산이라고 그러죠. 당좌자산. 요건 재고자산. 재고자산은 판매 목적으로 가지고 있는, 보유하고 있는 상품, 제품, 그리고 뭐 원재료 같은 것들 얘기하는 거고.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가 당좌자산이 되겠고, 아니, 유동자산이 되겠고, 특별히 이건 당좌자산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부채는 매입 채무 단기 차입금까지가 유동부채가 되겠죠. 1년 이내에 갚아야 되는 부채. 그리고 장기 차입금은 비유동 부채. 그리고 자본이 있습니다. 자산합계, 부채와 자본합계 되어 있고요. 그리고 참고로 이제 이 기업이 속한 산업의 전체 비율이에요. 전체 평균 비율. 유동 비율은 전 산업 전체가 130이고 당좌 비율은 80, 현금 비율은 20, 순자본 비율은 10%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기업이 산업 전체 평균에 비교해서 어떠한가 재무 상태만 놓고 봤을 때 얘기해요. 그럴 때 어떠한가 이제 판단해 보는 겁니다. 자, 하나하나 보겠습니다. 일단 유동 비율이에요. 유동 비율은 유동자산 나누기 유동부채라 그랬죠. 유동자산 4,720원 나누기 유동부채 3,130원. 이렇게. 그러면은 151%예요. 151%. 즉 유동부채보다 유동자산이 1.5배 정도 많다는 얘기예요. 151%가 양호하다는 게 아니고 좋다는 얘기가 아니고 산업 평균에 비해서 산업 전체 평균은 130이에요. 1.3배 가지고 있는데 우리 회사는 1.5배니까 그러니까 안전성 측면에서 봤을 때 유동비율 안전성 측면에서 봤을 때는 좀 좋다 그 얘기입니다. 상대적으로 전체 평균보다 좀 낫다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게 유동비율. 두 번째 당좌 비율입니다. 당좌 비율. 당좌 비율은 당좌자산만 놓고 비교한다 그랬죠. 재고자산은 이게 팔아야 돈이 되는 거니까 재고자산은 빼고 보겠다는 얘기입니다. 빼고 실제 이제 바로 갚을 수 있는 돈. 그게 당좌자산입니다. 1720원 나누기 유동부채는 똑같죠. 요거 3130원. 그래서 우리 회사는 55%예요. 당장 갚아야 될 돈의 절반 정도만 가지고 있는 거죠. 자, 산업평균 전체는 80%예요. 80%. 그런데 우리 회사는 55%. 그러니까 당좌 비율만 놓고 봤을 때는 좀 불안하다는 얘기죠. 지금. 조금 안 좋다는 얘기예요. 산업 전체에 비해서. 유동 비율 전체적으로는 좋은데 당좌 비율, 재고자산을 빼고 보니까 별로 안 좋더라고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현금만 놓고 봤어요. 현금. 매출채권도 이게 받아야 돈이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거 빼고 그냥 현금 예금만 본다 그 얘기입니다. 현금 예금만. 300원. 나누기 유동부채. 그랬더니 9.6%예요. 산업 전체는 20%인데 우리 회사는 9.6%입니다. 이것도 안 좋아요. 산업 전체에 비교해서 별로 안 좋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순운전 자본이라고 했습니다. 순운전 자본. 유동자산에서 유동부채를 뺀 금액이 유동자산에서 유동부채를 뺀 금액 유동자산에서 유동부채를 뺀 금액이 전체 자본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우리 회사는 19%. 그런데 산업 전체는 10%. 좋다는 얘기죠. 순운전 자본 전체를 놓고 봤을 때 좋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걸 보고 이제 판단을 하는 겁니다. 어떤가? 유동성 측면에서만 보는 겁니다. 기업의 안전성 측면에서만 봤을 때 어떠한가? 지금 봤더니 유동 비율은 좋은데 요 당좌 비율만 놓고 본 건 안 좋고 재고자산까지 포함해서는 좋은데 요건 안 좋고 요거만도 안 좋고 그렇죠. 가만 보면은 뭘 알 수 있냐면은 재고자산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이것까지 포함해서 봤을 때는 이 전체 금액이 이거보다는 많이 커서 괜찮은데 재고자산을 빼고 봤더니 현금이나 매출채권은 작더란 얘기예요. 평균보다도. 무슨 얘기냐면은 재고자산이 너무 많다는 얘기입니다. 재고자산이 너무 많다는 얘기는 그만큼 많이 못 판다는 얘기가 되겠죠.
이게 재고자산 보유액이니까 빨리빨리 팔아서 이게 금액이 좀 적게 보유하고 있어야 되는데 너무 많이 보유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지금 여기 재무상태표는 이제 12월 31일자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 표시되는 금액이 연말에는 12월 31일, 그 다음 연도 가면 1월 1일이죠. 이건 재고자산 금액 같은 거 이제 재무상태표에 표현되는 이 항목들은 전부 다 주로 1월 1일하고 12월 31일 두 날짜의 평균을 사용합니다. 손익계산서랑 같이 비교할 땐 특히 그래요. 근데 이제 평균 잔액을 사용하는데 여기서는 이제 뭐 그거는 큰 의미가 없는 거고, 어쨌든 이제 이렇게 봤을 때 재고자산이 너무 많아서 그래서 이런 현상이 발생한다라고 이제 진단이 됐고요. 따라서 재고자산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이유가 매출이 부족해서, 매출이 잘 안 돼서 그렇게 보유하고 있다고 추정을 할 수가 있겠죠. 현재 요거만 놓고 보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여기에다가 이제 뭐 그 현금 물음표라든가 손익계산서에도 매출액하고 다른 기업의 매출액, 이익률 그런 거 비교해보면 또 세부적으로 좀 자세하게 나오겠지만은 지금은 이제 이 항목만 좀 따지는 거니까 그렇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어쨌든 재고자산이 너무 많다. 그래서 결론을 내리면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유동비율하고 순운전자본 비율이 양호하다. 유동비율 전체적으로 재고자산 포함된 금액이죠. 좋고, 순운전자본도 당연히 재고자산이 포함되어 있는 금액이죠. 그런 건 좋다. 근데 반면에 재고자산을 뺀 당좌비율이나 현금 비율은 안 좋죠. 무슨 말이냐면 재고자산이 너무 많다는 얘기예요. 재고자산이 너무 많다는 얘기는 제대로 못 팔았다는 얘기가 되겠죠. 따라서 매출을 촉진시키는 전략, 그래서 매출을 늘려서 현금을 빨리 좀 더 많이 확보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현금을 확보하고 매출 채권도 늘어나고 그래야 되는 얘기입니다. 그래야 당좌 비율이나 현금 비율이 산업평균에 맞춰지겠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는 게 유동성 분석이에요. 그리고 지금 이제 비율 분석을 하고 있는데 가장 기본적인 비율 분석을 이렇게 활용할 수가 있는 겁니다. 물론 지금 이렇게 하는 거는 이제 가장 기본적인 분석이 되겠죠. 자, 이제 유동성 분석 알아봤고요. 두 번째는 레버리지 분석입니다. 레버리지 분석. 레버리지 분석은 부채하고 자본, 대변에 관련된 분석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앞에서 한 자료하고는 유사해요. 수치는 조금씩 틀리지만은 뭐 기본 구성은 똑같습니다. 여기서 보실 것은 매입채무 단기차입금은 유동부채 이렇게 구성되어 있고요. 이건 비유동부채가 되어 있고, 그래서 요까지 항목 4,000원, 5,760원인가요? 그게 이제 부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본은 2,500원. 그 부채가 대략 자본의 한 2배 정도 되죠.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레버리지 분석을 하기 위해서 별도로 필요한 자료 우리 회사의 영업이익이 1,880원, 그리고 이자 비용이 375원 있습니다. 375원은 요것 때문에 나가는 거겠죠. 4,000, 5,200, 5,360원 때문에 나가는 비용이 이자 비용이 나가는 얘기예요. 그리고 산업평균 비율 전체로 보면은 부채 비율은 100%, 자기자본 비율은 50%. 부채 비율을 100%라는 얘기는 이 부채하고 자본의 비율이 1대1이라는 얘기죠. 자기자본 비율은 전체에서 자기자본이니까 이게 100%니까 자기자본 비율은 당연히 50%가 되겠죠. 자, 그리고 차입금 의존도예요. 차입금 의존도. 이거는 전체 자본에서 차입금이 차지하는 비중이에요. 전체 자본에서 차입금이 차지하는 비중. 이거는 이제 직접적으로 갚아야 되는 돈이란 얘기예요. 이제 매입채무 그런 거 빼고. 그걸 얘기하고, 이자 보상 비율은 아까 이제 말씀드렸었죠. 영업이 요거는 이제 외부에서 돈을 빌려다가 영업을 해서 벌어들인 돈이 이만큼, 외부에서 돈을 빌린 대가로 나가는 돈이 이만큼, 요게 몇 배인가 하는 거죠. 그걸 이자 보상 비율을 꼭 얘기를 합니다. 자, 요걸 가지고 요 기업의 상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제 부채 비율이에요. 부채 비율은 부채 나누기 자기자본 그랬습니다. 부채 나누기 자기자본. 그러면 부채 5,840원 나누기 자본 2,500원 하면은 234%예요. 부채가 자본에 비해서 2.34배 많다는 얘기죠. 산업 전체에 비교해 봐서 부채 비율이 월등히 높아요. 2배 이상 높은 거죠. 100%인데 1대1인데 우리 회사는 2.3배니까
부채가 많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기업의 안전성 측면, 레버리지 분석 측면에서는 안 좋다 그렇습니다. 안 좋다 그 얘기입니다. 이게 이제 부채 비율 같은 경우 여러분 이제 IMF 사태 먼저 그런 걸 들어보셨을 거예요. 1998년도 뭐 그러니까 여러분이 태어나기 이전 연도였죠. 그때 갑자기 이제 국가가 부도나기 직전에 몰린 거예요. 그래서 국제통화기금이라고 하면서 거액의 달러를 빌렸어요. 그 달러를 빌리는 조건에 이제 국제통화기금에서 권유하는 방식의 어떤 구조조정을 해야 되는 그런 조건으로 달러를 빌려온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많은 기업들이 부도도 났었고, 그리고 이제 인력조정, 뭐 구조조정 그래서 종업원들을 많이 해고하고 그런 사태가 벌어졌어요. 근데 그 당시에 우리나라 부채 비율이 이게 한 400%가 우리나라 그 상장회사들이죠. 주식회사들, 큰 기업들의 그 부채 비율이 그 정도까지 올라갔었다 그럽니다. 400% 정도로. 빚이 굉장히 많은 거죠. 그러니까 빚 내서 계속 영업을 한 거예요. 근데 빚을 내서 영업을 하더라도 그 이자를 갚을 만큼 많이 돈을 벌어들이면 상관이 없는데 그게 안 될 경우에는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죠. 빚은 바로바로 갚아야 되니까. 그리고 이제 돈을 빌려준 입장에서도 은행 입장에서도 이자가 꼬박꼬박 높은 이자가 잘 들어오면 다행인데 이렇게 상황 돌아가는 상황 봤더니 이자가 안 들어올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 채무를 연장해 주지 않겠죠. 그냥 약속된 대로 이자 원금 갚으십시오라고 하겠죠. 그래서 기업에서 만약에 못 갚으면은 기업의 모든 자산을 압류해서 팔아버리죠. 그게 이제 경매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팔아서 내 돈부터 챙기는 거죠. 그게 어쨌든 한꺼번에 그런 사태가 벌어지니까 국가에서도 손을 못 쓰고 뭐 저축은행 같은 은행에서도 은행 자체도 부도가 많이 났고 기업이 망하니까 돈을 못 돌려받고 못 돌려받으니까 은행도 예금주들한테 돈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원금이나 이자를. 그걸 못 주게 되는 거고 그러니까 악순환이 계속돼갖고 국가 전체가 어쨌든 부도 직전까지 몰렸던 상황이 IMF 사태예요. 그때 부채 비율이 한 400%까지 올라갔었다고 합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 전체는 아마 100% 상회한다 그래요. 100% 조금 넘는 정도. 지금은 안정적으로 돌아가고 있는데 그 당시는 그랬다는 겁니다. 자, 이게 부채 비율이 되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자기자본 비율이에요. 부채 비율이 높으니까 당연히 자기자본 비율은 그거만큼 적겠죠. 그래서 2,500 나누기 8,340 그러면은 30%. 전체적으로 봤을 때 산업 전체는 50%인데 우리 회사는 30%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자기자본 측면, 그러니까 레버리지 측면에서는 불량하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차입금 의존도, 직접적으로 갚아야 되는 부채가 차입금이죠. 그래서 차입금이 전체 자본에서 차지하는 비중이에요. 보시면은 차입금이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5,360원 나누기 전체 자본 8,340원. 64%예요. 다른 기업들 전체적으로 40%대인데 우리 회사만 64%예요. 64%. 안 좋죠, 이것도. 어쨌든 빚이 많다는 얘기예요, 지금 전체적으로. 부채가 자본에 비해서 너무 많다. 그런 상황입니다, 상황 자체가. 자, 그런데 약간의 반전이 있습니다. 이자 보상 비율. 영업이익을 가지고 이자 비용을 얼마나 갚을 수 있는가. 이자 비용 봤더니 영업이익 나누기 이자 비용 6배를 갚을 수 있어요. 이자 비용이 6배까지 커버가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즉 이만큼의 부채를 6배 더 빌려와도 영업이익 가지고 커버한다는 얘기예요. 갚아나간다는 얘기예요. 산업평균은 3배인데 우리 회사는 6배예요. 돈을 잘 벌고 있다는 얘기가 되죠. 부채는 많은데 부채 많아서 이자도 이렇게 나가고 그러는데 이 차입해온 부채를 가지고 영업을 굉장히 잘해서 돈을 많이 벌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상당히 다행스러운 거죠. 그런데 만약에 지금은 괜찮은데 내년도에 또는 내후년도에 갑자기 불황이 닥치면 올해처럼 뭐 전혀 예상치 못한 이런 코로나 바이러스 발생하는 이런 사태가 닥치면은 내 의지와 상관없이 영업이 안 되겠죠. 영업이익이 많이 줄겠죠. 영업이익은 많이 줄지만은 이자는 계속 나가겠죠. 그래서 영업이익을 가지고 이자를 못 갚는 상황까지 갈 수도 있겠죠. 못 갚으면 바로 부도가 나는 거고. 그리고 이자 보상 비율은 점점 떨어지겠죠. 그러니까 부도에 몰릴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입니다. 불황이 닥치면. 이런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이 재무 상태표만 놓고 봤을 때는
부채 비율이 너무 높다. 다행히 영업을 잘해서 이자 보상 비율이 괜찮은데 향후 그 불황에 대비해서 영업이 안 될 것에 대비해서 부채를 좀 줄이든가 아니면은 뭐 이제 자기 자본을 늘려야죠. 근데 이건 이제 주식 발행하고 뭐 이제 소유권 관련되니까 현실적인 대안은 부채를 좀 줄여나가는 지금 돈 잘 벌고 있으니까 이걸로 부채를 좀 상환해 나가는 전략을 하는 게 필요하다라고 결론을 내릴 수가 있겠죠. 지금 이제 뭐 손익계산서라든지 다른 건 안 보고 요거만 놓고 봤을 때 그렇다는 얘기예요. 자, 보시면은 부채 비율, 자기자본 비율, 차입금 의존도가 모두 불량하다. 네, 모두 안 좋다. 부채가 많다는 얘기예요. 그나마 이자 보상 비율이 높다. 현재 상황에서는 부채의 수용 능력이 있다. 부채 다 갚아나갈 능력이 있다는 얘기예요. 현재까지는. 그래서 부채를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된다. 밀려온 돈으로 영업을 그래도 잘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다만 향후 불경기를 대비해서 부채 비율을 좀 줄여야 되지 않나 하는 의견을 낼 수가 있겠죠. 자, 이게 레버러지 분석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본 배분의 안정성 분석이에요. 자본 배분 안정성 분석은 아까 이제 유동자산하고 그리고 여기 자본 비교하는 거라 그랬죠. 그래서 위험성이 큰 자산이니까 위험이 적은 자본 범위 내에서 갖고 있어야 된다. 그런 의미였다 그랬죠. 그래서 이제 한번 판단 한번 보겠습니다. 산업평균 비율은 비유동 비율이 150%. 통상적으로 비유동 자산이 자기 자본보다 1.55배 정도 많다.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비유동 장기 적합률은 자본하고 성격이 좀 유사한 장기 차입금, 비유동 부채까지 포함해서 계산한 거라 했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유동 비율 보면은 비유동 비율은 비유동 자산 나누기 자기 자본이에요. 그래서 3,400 나누기 1,780에서 191%가 나옵니다. 약 2배 정도 갖고 있는 거죠. 그런데 실제 산업평균은 한 1.5배 정도예요. 우리 회사는 너무 많이 갖고 있어요. 자기 자본에 비해서 비유동 자산 비율이 많다는 얘기예요. 비유동 자산이 많고 적고는 하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전체를 다 따져봐야 되기 때문에. 단지 내 자본에 비해서 많은 게 안 좋다는 얘기예요. 내 자본에 비해서. 그래서 이제 불량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고. 그리고 이제 장기 차입금까지 한번 따져보면은 장기 차입금도 당장 갚는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따져보면은 3,400 나누기 1,780 더하기 3,400이죠. 이렇게 금액이 이제 같네요. 여기는. 그래서 경우 66%가 나옵니다. 비유동 장기 적합률은 90%인데 산업 전체 평균은 90%예요. 근데 우리 기업은 66%를 양호해요. 자본만 놓고 봤을 때는 좀 너무 많이 가지고 있는데 외부 장기 자본까지 놓고 봤을 때는 오히려 괜찮은 거죠. 이거는 지금 저런 의미가 되겠죠. 부채를 잘 활용하고 있다라고 보는 거죠. 장기 부채를 잘 활용을 해서 비유동자산을 보유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향후 이것도 어쨌든 여기도 지금 얼핏 보더라도 부채 비율이 너무 높죠. 지금 부채 비율이 높기 때문에 앞서 살펴봤던 대로 영업이익하고 이자 비용 그런 것 등등 따져봐야 되고요. 그리고 당연히 이제 매출액 그다음에 영업이익 뭐 그런 걸 다 따져봐야 됩니다. 따져서 같이 맞물려서 해야 되는데 지금 요거만 놓고 봤을 때는 부채는 그나마 활용을 잘 하고 있다. 단지 좀 부채를 줄여야 되지 않느냐 이제 그런 의견까지만 피력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기 자본을 더 늘리든가 장기 부채를 좀 줄이든가 장기적으로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뭐 특별한 어떤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는 건 아니고요. 비이동 자산이 자기 자본보다는 많이 투자되었다 상대적으로. 그런데 장기 자본 요거는 이제 요거만 놓고 보면 자기 자본 그다음에 요거 장기 차입금까지 합치면은 장기 자본 그렇게 되게 합니다. 장기 자본. 당장 회수되거나 뭐 당장 지급해야 되거나 그런 게 아니고 두고두고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자본이라는 얘기예요. 장기 자본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단기자본보다는 적게 투자된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자본 배분의 안전성은 양호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끝으로 자산 구성 분석이에요. 자산 구성 분석. 여기입니다. 여기서 전체 자산 중에서 유동자산이 얼마나 있는가, 유형자산이 얼마나 있는가, 투자자산이 얼마나 있는가 하는 거예요. 이거는 좀 상대적인 겁니다. 뭐 좋다 나쁘다가 있는 건 아니에요. 좋다 나쁘다가 있는 건 아니고 항상 뭐 지금 몇 번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쪽 그 유동자산은 안전성은 높은 대신에 수익성이 낮아요. 비유동자산은 유형자산이죠. 이거는 수익성이 높은 대신에 위험이 높아요. 우리가 항상 그런 얘기 하죠. 위험이 많을수록 수익이 크죠. 그거는 이제 저렇게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위험하고 수익성 관계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은행에다 예금을 하죠. 근데 은행은 망할 일이 거의 없는 것으로 간주를 하기 때문에 국가에서 보장도 해주고요. 그렇기 때문에 위험성이 제로죠. 위험성이 제로인 대신에 수익성은 어떻게 됩니까? 요즘은 뭐 정기적금 그런 걸 넣어야 이자 1%도 안 주죠. 1% 정도밖에 안 주죠. 수익성 1%예요. 1%. 그러니까 위험성이 낮은 대신에 수익성도 굉장히 낮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런데 거꾸로 여러분이 이제 그 로또 복권을 샀어요. 로또 복권. 근데 그건 이제 맞을 가능성이 뭐 지금 정확한 수치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뭐 몇십만 분 또는 몇백만 분의 1이겠죠.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봐야죠. 그러니까 가능성이 없다는 얘기는 그만큼 굉장히 위험하다는 얘기죠. 돈을 날릴 가능성이 거의 99% 이상이니까. 그 대신 만약에 당첨이 되면은 수익성은 2,000원인가요? 지금 로또가 2,000원 투자해갖고 뭐 몇 억을 버는 거니까 수익성은 몇만 프로, 몇십만 퍼센트 이상이죠. 아까 이제 은행 예금하고는 극과 극이죠. 위험이 높은 대신에 수익성도 높은 거죠. 은행 예금은 위험이 없는 대신에 수익성도 낮는 거고. 그래서 위험하고 수익성은 서로 상반관계에 있습니다. 서로 반대되는 데 있다는 얘기예요. 위험이 높으면 수익도 높고 위험이 낮으면 수익도 낮고 그런 관계에 있습니다. 재무상태표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위로 갈수록 현금이죠. 유동성 매월법에 의해서 현금부터 기록하고 제일 밑에 이제 유형자산, 뭐 무형자산 그렇게 기록을 하는데 위로 갈수록 안전성은 높고 위로 갈수록 수익성은 낮고 밑으로 갈수록 위험성은 높고 밑으로 갈수록 안전성은 낮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정답이 있는 건 아니고 중간에 접점을 찾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적당하게. 너무 그 수익만 추구해도 안 될 테고 너무 안전만 추구해도 당연히 안 되겠죠. 적정하게 돼야겠죠. 적정하게 된다는 게 이제 옆에 있는 부채 자본하고 같이 비교해야 되고 그리고 그 옆에 있는 손익계산서의 매출액, 영업이익, 당기수익 등과 같이 비교를 해서 의사결정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어쨌든 뭐 자산 구성만 좀 놓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유동자산 비율은 유동자산이 여기까지가 유동자산이죠. 4,800원 60%예요. 뭐 대략 뭐 유사합니다. 이건 뭐 좋다 나쁘다 있는 건 아니니까요. 그리고 유형자산 구성 비율도 마찬가지. 유형자산 산업전체 평균은 40%인데 우리 회사는 30%. 이제 조금 적자 상대적으로 유형자산 투자가 좀 덜 돼 있다라고 보면 됩니다. 덜 돼 있고 지금 여기서만 놓고 봤을 때는 자본금은 4,000인데 유형자산이 2,400이니까 이게 지금 1대1이 안 되죠. 너무 지금 이 당좌나 재고자산 쪽이 많다는 얘기예요. 이게 너무 적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물론 이제 기업의 특성에 따라서 이럴 수도 있습니다. 특성에 따라서 가령 중화학공업, 뭐 석유화학기업 그런 데는 유형자산이 어마어마하게 많을 테고요. 그런데 우리 회사가 그 뭐 서비스업이나 일반 도소매업 그런 경우라면 유형자산이 많이 필요가 없죠. 그럴 때는 당좌자산이나 재고자산이 많겠죠, 당연히. 그래서 업종에 따라서도 틀린 거기 때문에 정답이 있는 건 아닙니다. 근데 어쨌든 이것은 계략적으로 봤을 때 어쨌든 유형자산은 좀 적다라고 판단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근데 투자자산도 마찬가지예요. 전체자산 비율이 10%인데 10% 가지고 있는데 문제는 이제 이 투자자산이 뭐 비율이 10%다 20%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투자자산을 통해서 수익을 얼마나 내는가가 중요한 거죠. 투자자산을 이용해서 예를 들어서 수익을 5% 내고 있어요. 그런데 이자는 7%를 주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라면은 여기는 5% 이익을 보고 빌려온 돈은 7% 이자를 내고 그러면은 이거 투자자산을 하지 말아야죠. 우린 갚는 게 더 이득이죠. 그렇게 판단해 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요거 하나만 가지고 뭐 이게 뭐 많다 적다 뭐 좋다 나쁘다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상대적으로 이렇게 비교를 해 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요거는 당장 이제 투자자산에서 이제 수익을 얻는 자산이니까 차입금하고 이거 바로 비교가 1대1로 가능하겠죠. 그래서 차입금 이자보다 많이 이제 이익을 내고 있으면 당연히 가지고 있는 게 좋은 거고 그렇지 않으면 파는 게 이제 당장 팔아버리는 게 좋은 거고 그렇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그 은행에서 이자 5%로 돈을 빌려다가 5%로 돈을 빌렸어요. 그리고 옆에 예금에다가 3% 이자 준다는 데다가 예금을 해놓으면 바보 같은 짓이죠. 100만 원 빌려서 이자 내는 거는 5만 원이고 이자 받는 건 3만 원이고 그건 아니죠. 그러면은 100만 원을 찾아서 바로 그냥 갚아버리는 게 나는 거죠. 이게. 자, 기업도 똑같아요. 기업도 뭐 어렵게 생각한 게 아니고 뭐 투자 수익률 어쩌고저쩌고 이제 말은 그렇게 써도 가장 기본적인 내용은 똑같습니다. 그렇게 이자 비교해 보면은 그 뭐 더 보유해야 되는지 더 사야 되는지 답이 나오는 거죠. 자, 여기 이제 분석 결과라고 써놨는데 유동자산 비율은 높고 유형자산 비율은 낮고 그래서 유동자산 안전성 측면에서는 바람직하나 수익성은 낮고 그래서 유동자산 비중을 좀 줄이는 게 좀 좋겠고 여기서는 유형자산을 조금 높여야 되지 않나 일반적인 경우를 봤을 때 그렇게 결론을 내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뭐 재무상대표 분석하는 거를 좀 살펴봤고요. 잠깐 쉬었다가 손익계산서 분석으로 넘어가겠습니다.